오래전 한국의 작은 마을에 안개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늘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주민들은 안개가 두꺼워질 때면 외출을 삼갔습니다. 이유는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종되곤 했습니다. 안개골의 전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왔습니다. 수십 년 전 마을의 중심에 있던 한 저택에 슬픈 사연을 가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딸 수지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저택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늘 창문 밖으로 안개를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외로워 상상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수지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어떤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가족들은 온 마을을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녀의 실종을 잊어갔지만 그때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끼면 수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 전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여자가 안개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도시 생활에 지쳐 한적한 시골 생활을 원했고 안개골의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에게 안개가 짙은 날은 외출을 삼가하라고 경고했으나 그녀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집 근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고 숲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걷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소리를 따라 더 깊게 숲속으로 들어갔고 소리가 나는 곳에 이르렀을 땐 이미 마을과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허름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오두막에 다가갔고 문을 열자 순간 짙은 안개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안에서 소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수지였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그 순간 그녀는 발이 땅에서 떨어진 듯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촌장 할아버지가 후일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 젊은 여자는 그녀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개가 걷힌 뒤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오직 숲속에서 그녀의 신발 한 짝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안개골에는 그녀와 수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귓가를 맴돈다고 합니다. 안개가 짙어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고 그 무섭고 외로운 속삭임을 피해 조용히 불을 끕니다. 그러나 간혹 호기심 많은 외지인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오지만 그들 역시 하나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은 지금도 안개가 자욱할 때면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끝내기 위한 무대처럼 말이죠. 그런 전설 속의 안개골은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하숙집이 하나 있었다. 그 하숙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광기의 집으로 불렸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국 하숙집은 마을 외곽에 쓸쓸하게 방치되었다. 대학생이 된 지우는 시골 마을의 대학에 합격하면서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인터넷에서 그 하숙집의 대학 광고를 보게 되었다. 하숙집의 가격은 매우 저렴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후기라는 텅 비어 있었지만 지우는 가격에 이끌려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이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낡고 겉모습이 허름한 그 집은 생각보다 더 무서운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짐을 풀고 방을 정돈하며 하루를 보냈다. 첫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에 잠을 깼다. 마치 사람의 목소리가 섞인 듯한 속삭임 소리가 집 전체를 감돌았다. 혹시 다른 하숙객이 있는 건가 싶어 호기심의 복도를 살폈지만 불은 꺼졌고 아무도 없었다.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지만 밤마다 그 소리는 반복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지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지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눈 밑은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수업 시간에도 졸기 일쑤였다. 친구들은 지훈을 걱정으로 바라보았고 지훈은 차마 하숙집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고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소리를 추적하기로 결심하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소리는 점점 그를 집 뒤쪽 창고로 이끌었다. 창고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놓인 거대한 거울이었다. 거울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고 지우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렸다. 도와줘. 그것은 분명히 거울 속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흩어져 있었다. 기사에는 이 집에 전 주인이 썼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집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실종되었고 그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끔찍한 이야기였다. 지우는 두려움에 질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짐을 챙겨 하숙집을 떠났고 2번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의 기억 속에서 그 집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져갔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때의 공포만은 여전히 생생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하숙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때때로 호기심 많은 몇몇이 그 집을 찾아가곤 하지만 그들 역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간다. 하숙집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고 아무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말 없이 그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며.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경험한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기이한 경험, 미스터리한 현상,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 썰을 하나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건물로 겉으로 보기에는 꽤 낡았지만 난저렴한 임대료와 좋은 위치 때문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곳에 입주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깊은 밤으로 접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였다. 깨어나 보니 시간은 새벽 3시였다. 건물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내 방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결코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설쳤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자 뭔가 싸늘한 것이 목덜미를 스쳤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최근 건물 내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리인은 차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내 집은 과거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다. 당시 한 가족이 이곳에 살았었고 불행한 이유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이후로 그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단다. 관리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끼쳤다. 그의 설명을 듣고 그날 밤에는 전기 테이프로 창문과 방문 틈새를 막고 향을 피워두고서야 겨우 잠에 들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깊이 잠들었는데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꿈에서 나는 다른 시차원에 서 있는 것 같았고 눈앞에서 한 여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펼쳐졌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매일 밤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고 마침내 나는 그곳에서 견딜 수 없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을 청소하다가 나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오래된 벽지의 임새 사이에 숨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것은 웃고 있는 한 가족의 사진이었고 그들 중 한 명은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급히 그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그 후로도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씩 새벽이 깊을 때면 그 여자의 한스러운 눈빛이 떠오르며 짧은 꿈이 남아 어딘가에 남아 머물곤 한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의 여러 공포썰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된 것이며 하나의 허구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미신적 요소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라는 한국적인 설정을 가미하여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때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공포와 호기심을 자극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1995년 여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떠났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고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다. 모두 자연과 모험을 좋아해서 매년 여름이면 산으로 캠핑을 가곤 했다.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이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조용히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해가 빨리 저물었고 숲속은 순식간에 어둡고 조용해졌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각자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텐트 밖에서 누군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이나 동물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계속되자 나와 한 텐트에 있던 친구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나가보았다. 밖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싸늘했고 등골이 오싹할 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 역시 소리를 들었는지 하나둘씩 텐트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다.
우리는 랜턴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다시 텐트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때 숲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지만 서로를 안심시키며 어린아이 같은 소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뒤척이느라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린 어제 밤 일을 이야기하며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그 소리가 분명히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맴돌았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으며 산행을 하고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이튿날 밤 우리는 다시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밤의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이날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웃음소리였다. 이번엔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가까이서 들렸다. 마치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급기야 우린 혹시나 하는 마음의 일행이 모두 있는지 확인했다. 5명 모두 자리에 있었다. 그제서야 어설프게나마 내기라도 한 듯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랜턴을 들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방향에는 오래된 산장 같은 곳이 있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고 우리는 조금 주저했지만 호기심과 겁먹은 마음이 뒤섞여 결국 산장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으며 오래된 가구들과 부서진 벽지가 곳곳에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고 우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우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체캠프장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은 그냥 어떻게든 지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떠나기로 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또한 번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텐트 주변 바닥에 작고 얇은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던 것이다. 마치 아이가 기어간 것처럼 그것도 텐트 주변을 맴돈 형태로 말이다. 놀란 우리는 서둘러 산을 빠져나왔다. 캠핑이 끝난 뒤 우리는 한동안 그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의 경험은 단순한 오해나 환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리얼했다. 이후 그곳을 다시 찾겠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여름날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가끔씩 꿈에 나타나기에 충분히 강렬했다. 지금도 종종 우리는 모여 그 이야기를 회상하곤 한다. 그때의 일이 자연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기억은 우리에게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누구도 그 깊은 산속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다시 생각에 잠기게 한다.